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학년도 수능이 어제 끝났습니다. 불수능으로 평가됐던 지난해와 비교해서 수학을 제외하면 대체로 평이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오늘 생생토론에서는 수능 이후 대입 전략과 최근 교육계에 부는 변화의 바람들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에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진로융합교육원에서 현경숙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주대 부설고등학교 안수영 선생님 시간 내주셨고요. 안녕하세요. 다음은 이윤 대전 제1학원장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KBS 보도국 최선중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준비된 영상 보시고 본격적인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네, 어제 수능 시험은 이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이제 세 번째 시험이었었는데요. 올해는 이제 지난해와 다르게 확진 수험생들도 이제 별도 시험장으로 이제 외출이 돼서 일반 학교에서 이제 같이 시험을 좀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충청권 수험생 현황이 좀 궁금한데요. 자, 최선주 기자님 어떻습니까? 전국적으로는 이제 수험생이 좀 줄었지만 충청권은 좀 늘지 않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세종이 이제 변수인데 세종에서 학생 수가 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응시생 수가 늘어서 저희 대전, 세종, 충남 지역은 지난해보다 한 20여 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3만 6천여 명 정도가 응시를 했는데 실제 이제 결시율 등을 따지면 한 3만 1천여 명 정도가 실제 시험을 치렀습니다. 이 가운데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자가격리, 재택 치료를 받다가 와서 격리해서 시험을 본 친구들이 한 170여 명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해에는 23명 정도가 격리해서 시험을 봤는데 네. 한 8배, 7, 8배가 좀 많아진 거죠. 그래서 이제 긴장감 속에서 이제 시험을 치렀고요. 이제 재수생 그리고 검정고시생이나 졸업생들도 대거 몰리면서 이제 이 방역의 안정을 좀 기하는데 좀 총력을 기울였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이 재수생, N수생 이분들의 그 변수가 앞으로 이제 고3 수험생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분들의 관심이 좀 높아진 수능이었다 이렇게 좀 보여질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올해는 이제 7차 대유행 시기하고 이제 수능이 이렇게 맞물렸는데 아무튼 확진 수험생이 작년보다부터 큰 폭으로 늘었다 이 말씀을 지금 해주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이 이제 시험 바로 다음 날인데 아무래도 이제 학교마다 좀 이제 가채점 한 친구들도 있고 해서 이제 분위기가 좀 많이 술렁일 것 같습니다. 안수영 선생님, 토론회 때문에 아무튼 방송국으로 직접 오시느라 이제 학생들은 못 보셨을 텐데 네. 그래도 이제 좀 어떻게 분위기는 좀 들어보셨나요? 어제 학생들이 시험을 마치고 돌아올 때나 아니면 이제 시험이 끝나고 학교로 와서 잠깐 얼굴을 봤는데요. 작년에 봤던 학생들보다는 좀 덜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이 많았습니다. 네. 작년이 워낙 시험이 체감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죠. 학생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웠다면 작년보다는 덜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각자의 셈법이 좀 더 복잡해진 거죠. 이전에는 아예 예측이 불가능해졌다면 이제는 그러면 내가 논술을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췄을지 아닐지 여기에 대한 고민들은 작년보다는 조금 더 가능해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수능이 작년 같은 불수능이 아니었으면 수험생들은 좀 더 마음이 편한 건가요? 아니면 입시 전략이 또 더 복잡해질 수도 있는 건가요? 입시 전략은 항상 복잡했던 것 같아요. 예.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쉬우면 쉬웠던 대로 대신 작년만큼의 충격이 덜하다면 그때부터는 학생들이 똑같은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췄는지를 고민하는 학생들, 그리고 지금은 좀 더 쉬고 아예 성적이 나오면 판단하자는 친구들 셋 사이에 조금 더 선명하게 이제 노력할 부분이 생긴 거죠. 전략을 짤 수 있는 틀은 작년보다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올해 수능의 특징이 이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2년 연속해서 이제 문이과 통합형으로 좀 치러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시험 시작 직후에 이제 박윤봉 출제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었죠. 이제 출제 기조는 예년 수준을 유지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전문가들은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현경수 원장님, 그 전문가 입장에서 올해 수능을 좀 전체적으로 평가를 좀 한번 해주시죠. 우선 지난해는 2015 개정교육과정에 의해서 처음으로 문이과 통합형 수능이 치러졌습니다. 네. 하지만 이과 계열로 진학을 준비했던 학생들이 문과 계열에 진학해서 다수 합격한 사례가 나타나면서 좀 현실적인 문제로 좀 대두가 됐었습니다. 실제로 수도권 모 대학교의 경우는 인문사회 계열 최종 합격자 60%가 수학에서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한 학생도 있었습니다. 네. 이러한 현상들은 어떤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한 학생의 수학 선택 과목 표준 점수가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보다 높기 때문에 같은 대학에 지원하더라도 자연 계열을 지원할 때보다 인문 계열을 지원할 때 합격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올해 수능은 이러한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난해보다 난이도를 낮추어 지나치게 어려운 문항을 피하고 EBS 연계율도 50%로 출제했다고 이렇게 발표는 되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입시 전문가들은 국어 영역은 지난해보다 다소 쉽고 수학은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을 보고 온 수험생들은 여전히 체감도는 올해도 쉽지 않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네. 결국 지난해와 비교해서 최상위권 수험생들은 쉬웠을 수도 있지만 중하위권 학생들은 쉬운 수능이라고는 볼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한 거로 판단하고 실제로 이거를 완전히 해소하기는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하면 원장님께서 보시는 거는 국어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는 다소 쉬웠고 네네. 수학은 지난해 이제 수준으로 냈기 때문에 지난해가 상당히 좀 어려웠었잖아요. 그렇죠. 래서 올해도 수학은 좀 어려웠다 이렇게 좀 네네. 보시는 거네요. 네네. 네. 이훈 원장님도 이런 분석을 이제 전문적으로 하시고 많이 하셨을 텐데 어떻게 좀 보시나요? 예, 저도 그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런 내용에 예, 저도 좀 많이 동의를 좀 하고 있는데요. 네. 작년에 국어가 그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학생들이 예, 만점 표점이 149점이었거든요. 네. 작년에 그 만점자가 28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0.01%였습니다. 상당히 적은 건가요, 그럼? 예, 상당히 적죠. 네. 예. 그래서 굉장히 좀 국어가 작년에도 역시 또 재작년에 비해서 국어 자체가 뭐 좀 평이했다.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막상 이제 채점을 해보니까 표점이 상당히 높았고요. 네. 또 국어 문제도 어려웠고. 예. 근데 올해도 이제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는 약간 좀 쉬웠다라고 평가를 하지만 네. 역시 이제 독서 지문에서의 한 12번이라든가 17번 문제, 그리고 또 언어와 매체에서의 또 문법 문제, 합성명사 문제가 또 상당히 까다로웠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표점이 너무 높아서 작년과 비교했을 때 좀 평이하고 좀 쉬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학생들 사이에서 어떤 학력 격차도 있고 네. 또 실제적으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좀 쉽게 풀었다 하더라도 막상 채점을 해봤을 때 점수가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만큼 안 나올 수도 있는 예,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요. 그런 면에서 그냥 무턱대고 좀 작년에 비해서 좀 국어가 쉬웠다라고 이렇게 좀 쉽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일정 정도의 변별력은 그래도 가지고 있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수학 같은 경우에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수학이 완전히 뭐 킬러 문제라고 해서 그 3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수학 천재들만 풀 수 있는 그렇죠. 예, 이런 문제들이 나왔다고 한다면 지금 뭐 15번이라든가 22번 문제 같은 경우가 좀 킬러 문제라고 하는데 네. 고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문제를 많이 풀어본 학생들 그리고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본 학생들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상위권 학생들에게는 어느 정도 좀 풀 수 있는 그런 어떤 좀 평이했던 그런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또 한 원점수 한 80점대 정도 학생들에게는 또 중위권 학생들한테는 또 상당히 좀 더 어려운 문제였다라는 그랬겠네요. 것이고요. 또 수학에서 그런 뭐 15번이라든가 22번뿐만 아니라 그런 3점이나 4점짜리 문제들이 골고루 어느 정도의 난이도를 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역시 상위권과 중위권들에 대한 학력 격차가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을까 예, 그런 염려를 좀 할 수밖에 없고 또 작년에 사회탐구 같은 경우에는
1등급 컷이 좀 상당히 좀 뭐랄까 원점수 컷으로 봤을 때 한 45점에서 48점 정도 유지가 됐었거든요. 네네. 그에 비해서 과탐 같은 경우에는 40점대 초반을 유지했었는데 그만큼 과탐이 좀 어려웠거든요. 네. 차탐에 비해서. 근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물리를 좀 제외한 나머지 과목들, 특히 이제 뭐 생명이라든가 지구과학 같은 경우 역시 그 약간 난도가 좀 있어서 네. 올해도 전반적으로 본다면 자연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학과 과탐에서, 그다음에 또 인문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수학에 대해서 그런 변별력을 갖지 않는 시험인가 판단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훈 원장님 평가하시기에는 이제 작년 같은 수학에서 수학을 놓고 봤을 때 이제 소위 킬러 문제는 없었지만 그래도 그 최상위권 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변별력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꽤 나왔었고요. 아무래도 올해도 수학이 아무래도 변수가 좀 크게 되겠네요. 이 작년에 이제 미적을 선택한 학생들이 만점자가 2,702명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4점짜리 하나를 틀린 학생들이 이제 3,000명이 넘어서 만점이나 하나를 틀린 학생들이 합하면 한 6,500명 가까이 네. 이렇게 됐었는데요. 역시 그 수학에 대한 어떤 변별력이 상위권 학생들은 오히려 수학들을 잘하는 학생들은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고 네. 그 밑으로 이제 수학에 대해서 학력적인 격차가 좀 벌어지다 보니까 이과 학생들끼리 내에서의 또 좀 과열된 현상이 보일 것이고 그리고 확률과 통계를 하는 학생들과의 또 격차는 좀 벌어진 상태에서 네. 또 입시 전략을 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제 수능은 끝이 났지만 사실 이제 수능이 끝나면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인 대입이 시작된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오늘부터 수도권 일부 대학에서는 뭐 논술이나 면접 고사도 좀 진행이 됐고요. 앞으로 이제 그 학생들, 수험생들이 이제 확인해야 될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자, 최 기자님, 앞으로도 이제 대입 일정이 계속 연달아 있죠. 한번 정리를 간단하게 해주시죠. 네, 어제 오늘 뭐 가채점 하느라 수험생들 바쁠 텐데 실제로 이제 대입은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제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이번 주말부터 좀 수시 같은 경우는 논술하고 면접 전형을 실시하는 곳이 먼저 있고요. 네. 이제 이렇게 되면서 다음 달 9일 날 이제 성적표가 실제적으로 통보가 되면 이를 기반으로 정확한 전략을 좀 짜야겠지만 그리고 이제 이렇게 수시가 모집이 되면서 다음 달 15일에는 수시 합격자 이제 발표가 납니다. 그리고 29일부터는 이제 정시 모집 원서 접수를 이제 29일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1월, 2월 진행이 되는데 1월에는 가군, 나군, 다군으로 나눠서 정시 모집 전형이 이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 달인 2월 6일경에는 이제 정시 모집에 대한 합격자 발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두세 달 더 좀 바쁘게 고삐를 좀 재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올해 수능의 특징이 이제 그 소위 졸업생과 이제 또 검정고시 또 그런 분들까지 포함해서 이제 N수생 강세가 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 뭐 26년 만에 사실 N수생이 이제 네. 최대로 가장 많다 이런 그 분석도 좀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시험 끝난 다음에 전략을 좀 잘 짜야 될 것 같아요. 또 이제 뭐 N수생이 많아진 그런 뭐 변수도 있고 또 정시 확대되는 그런 추세도 좀 볼 수 있고 안수영 선생님 어떻습니까? 어떤 점에 좀 주안점을 좀 둬야 될까요? 이전보다 요즘에는 정보가 학생들에게 공개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선생님이나 아니면 이제 다른 사설 기관에 가서 상담을 받기 전에 가지고 있는 게 필요한 것 같아서 네. 그 말씀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은 가채점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이다라고 생각하고 실제로는 성적이 나온 후에 움직여야 되지만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건 몇 개의 대입 관련 사이트에서 가채점에 대한 어떤 표준 점수와 백분위를 공개를 하거든요. 네. 자신의 표준 점수와 백분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한 세네 군데 확인하면서 가지고 있는 게 일단 좋고요. 그걸 바탕으로 전년도 입시 결과가 어땠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대입 정보 포털 대학 어디가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전년도 수시와 정시에 대한 입시 결과를 다 공개해 놓거든요. 거기를 확인하면서 지금 내 상황에서 어느 정도를 생각할 수 있는지를 3개가 아니라 한 10개 정도 잡아놓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10개를 잡았으면 그 다음에 할 일은 대학별 모집 요강을 확인을 해서 이전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봐서 이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디를 가겠다가 아니라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12월 9일 성적이 나오면 그때는 학교나 아니면 학원을 찾아가서 자신의 생각과 학교나 학원의 생각과 맞춰보면서 네. 전략을 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훈 원장님은 이제 입시학원에 계시니까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벌써 이제 분석에 들어가시고 이제 상담도 시작하셨을 것 같아요. 벌써 좀 궁금해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훈 원장님이 추천하시는 그 전략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아직은 그 성적이 발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가채점 결과라든가 또 기관들이 발표한 뭐 등급 컷이 정확하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급한 학생들은 지금 벌써 어제 또 톡으로 연락이 와서 그럴 것 같아요. 예, 원점수가 이 정도 나왔는데 제가 논술을 보러 가야 되느냐 아니면 정시로 가야 되느냐 뭐 이런 판단 자체가 정확하지 못하다 보니까 예, 문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아직은 이제 뭐 수시가 지금 다 끝난 게 아니라 발표가 끝난 게 아니고 또 수시가 끝나서 또 수시에서 2월 되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정시로. 예, 예. 그것들도 최종적으로 봐야 되고요. 그리고 또 표준 점수라든가 백분위도 학교마다 이제 표준 점수로 환산하는 대학들이 있고 또 백분위로 환산하는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평가를 해야 돼서 아직은 좀 시기상조고요. 조금 판단을 좀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수시 일정이 좀 끝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또 정시 지원 전략이 짜여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현경수 원장님께도 좀 추가 네. 질문을 드릴게요. 근데 이제 수시에서 합격을 하면 정시에 지원을 못 하잖아요. 근데 학생 중에서도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 그 원점수가 좀 지나치게 잘 나왔고 이제 시험을 잘 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좀 혼동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수시 관련해서 논술이나 면접이 있을 텐데 그걸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도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 학생들이나 졸업생들도 어떤 정시 전형에 있어서 상당히 주의할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대학별로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영역 4가지 영역을 모두 반영하는 데도 있고 네. 아니면 일부 영역만을 반영하는 그런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은 수능 원점수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영역별로 백분위나 또는 표준 점수, 등급을 가지고 전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원점수라고 하더라도 대학별로 반영되는 영역별 비율에 따라서 최종 점수가 유불리가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학생, 졸업생 모두 다 어떤 대학별 점수나 점수에 따라서 유불리를 판단하기가 실제로 쉽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충남교육청에서는 충남 5개 지역에 진로진학 상담센터를 운영해서 지금도 집중 상담을 하고 있고 졸업생, N수생 모두 오시면 같이 이렇게 전문가와 이렇게 집중 상담할 수 있으니까 1588-0795로 전화를 주시면 언제든지 참가를 할 수 있습니다. 원장님, 근데 지금 말씀하신 이제 그런 시설들이 아무튼 학생들은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튼 상담이 좀 전문가의 상담이 네네. 필요할 것 같은데 그 재학생들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닌가요? 졸업생들이 이번에 엄청 많이 지원을 했잖아요. 그 아닙니다. 친구들도 도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네. 졸업생들도 오고 초등학생도 오고 중학생들도 오고 있습니다. 아, 네, 네네. 그렇군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궁금한 N수생들 소위 그런 분들도 이제 충남교육청에 문을 두드리면 충분히 이제 상담을 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게 수능 이후에는 이제 학교가 좀 이제 제대로 좀 수업도 안 하고 좀 학생들 가서 엎드려 자는 친구들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좀 비판을 받았었잖아요. 수능 이후에 그래서 학사 운영이 원래 계획이 없는 거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한데 안수영 선생님 어떻습니까? 이 수능 이후에도 뭐 시험이 끝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이제 자기의 미래의 진로도 좀 결정할 수 있고 그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가요? 수능 이후에는? 부모님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수능 이후면 부모님 세대 때를 생각하시거든요. 네. 다 끝났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서 지금 이제 대학별 고사, 면접이나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또 거기에 맞춰서 움직여야 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선생님들께서 상담을 진행하시기 때문에 네. 이전보다는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담이 조금 더 내실 있게 이루어지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때가 단순히 이제 쉬는 기간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전과 달라졌다면 교회 체험 학습을 쓰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학생들이 출결을 인정받는 한에서 그동안 고등학교 때 못했던 이제 가족과의 여행을 가는 친구들도 적지 않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도 안내하고 있고 교육청에서도 그래서 지침을 내렸기 때문에 그 지침 안에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바람직하게 예전과는 다르게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현경수 원장님이 지금 이제 진로융합교육원 이제 원장을 맡고 계시잖아요. 네네. 여기서는 이제 충남 지역 학생들의 그 진로 설계를 좀 돕고 있다고 하던데 좀 궁금해요.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네네. 저희 충남교육청에서는 어떤 진로교육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단발성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학생들의 진로 탐색이나 설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2022년 9월 1일자로 충청남도교육청 진로융합교육원을 개원하였습니다. 네. 실제로 충청남도교육청 진로융합교육원이 어떤 일을 하는지 굉장히 궁금해하시거든요. 글쎄 말이에요. 한마디로 충남의 진로교육과 충남의 진학교육과 상담활동을 총괄하는 진로교육 전문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전국 최초로 진로융합 활동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적용하는 그런 시점에 있는데 진로융합 활동이라는 것은 어떤 신개념 미래형 진로 체험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지금 저희가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내년서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많은 학생들이 와서 참여할 거로 생각합니다. 많은 기대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훈 원장님께서는 이제 두 분이 앞서 이제 소개도 하시고 이제 수능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이제 지도를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원장님도 이제 수험생들 많이 만나고 계시잖아요. 좀 학교에 대한 아쉬움도 좀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긴 한데 보시기에는 수험생들에게 이제 수능 이후에 어떤 좀 지도가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학교에서? 물론 뭐 학교 자체 내에서 또 학사 일정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또 섣불리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네. 이제 학생들에게 좀 부탁을 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요즘에 워낙 그 의학 계열이 이제 선호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또 의학 계열 쪽에 그런 관심들이 많고 그쪽을 지원하는 경향이 좀 뚜렷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또 의학 계열뿐만 아니라 또 요즘에는 또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채용 조건형 이런 학과들이 있어서 그 학생들이 이제 그런 좀 인기 학과들 또 그런 또 전망이 좀 밝은 그런 학과들만 좀 선호하는 경향들이 있고 또는 또 옆에 있는 친구들이 또 어떤 그런 조언들을 통해서 그런 진로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저는 지금 좀 시간이 좀 여유 있게 있다 보니까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어떤 어디가라던가 네. 뭐 그런 어떤 사이트를 좀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자기의 진로 적성 검사도 있고 네.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좀 자기 진로에 대해서 너무 좀 섣부르게 또는 어떤 대중들이 원하는 그런 어떤 인기 학과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정말 진로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자연계열에서 인문계열로 또 교차 지원하면서 학과보다는 학교의 레벨을 높이려고 하는 이런 경향들이 좀 뚜렷하게 나타나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막상 또 대학에 들어가서 자기 전공에 대해서 좀 회의감을 느끼는 이런 경우도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좀 진로에 대해서 또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좀 성찰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갖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도 이제 학교나 교육청 단위에서도 그런 프로그램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훈 원장님께서는 이제 학생들 스스로도 자기 이제 미래를 위해서 좀 그런 진지한 탐색을 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조선중 기자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 이번에 자녀가 또 수능 시험도 본 그 수험생 부모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어제 제 딸이 이제 시험을 봐서 어제 하루 종일 긴장감 속에 하루를 좀 보냈습니다. 네. 지금 하시는 말씀들이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 지금 이제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로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셨고 또 원장님은 진로 융합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또 이제 교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부분을 보면 이 진로라는 거 이런 것들은 미리부터 좀 준비를 하는 측면이 중요하구나라는 그렇겠죠. 걸 좀 많이 느꼈고요. 네. 이번에 이제 앞으로 좀 뭐 고교 학점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들도 교육 방향도 닥쳐서 하는 것보다는 미리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집에 가서도 차곡차곡 또 준비를 해나가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좀 이제 지역 대학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제 각 대학마다 이제 우수한 학생들을 뽑으려는 노력은 어느 대학이나 다 하지 않습니까? 이제 수도권 대학도 그렇고 지방 대학도 그런데 지방 대학들이 요즘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이제 그 학력 인구 감소 문제도 있고 수도권 쪽으로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이제 학생들 만나 보면 이제 인서울 해야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은데. 그 지방대에서 이제 우수한 학생들을 뽑으려는 이런 노력이 이제 지방대만의 노력으로는 좀 부족할 거거든요. 현 원장님도 어떻습니까? 무조건 이제 학교 현장에 계시면 무조건 수도권 대학만 가는 게 바람직한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좀 보세요? 원래는 자기의 진로 역량에 맞춰서 가는 것이 가장 맞지만 네. 실제로 수도권의 쏠림 현상은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래서 느끼기엔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다 네네.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에는 학생 수가 급감해서 대학교들의 어떤 존폐 문제까지 이렇게 확대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뭐 해결 방안을 낳고 있지만 어떤 지역 대학의 어떤 특성화에 대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일정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소재의 공기업에서도 지역 대학에서 길러진 인재가 해당 지역의 터전을 잡고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합니다. 어떤 뭐 지역 인재를 뭐 의무로 선발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의 일정 부분이 이제는 노력을 해야 되고 저희 충청남도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부분은 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어떤 수도권 대학들의 일부 정원도 좀 줄였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인 합의가 좀 필요하겠죠. 그렇겠죠. 이제. 그 안수영 선생님이 이제 학교에 계신데 공주 사대부고에 계시지만 그쪽에서도 이제 이 지역대 가는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 비율이 이제 많지는 않을 것 네. 같은데 아무튼 메리트가 좀 이제 그런 매력이 좀 수도권 대학 나오는 거에 비해서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는데 현 원장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지방대를 나와서 이쪽에 정착할 수 있고 사실 취업 문제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이제 좀 여건이 뒷받침돼야 된다 이런 말씀 해주신 것 같은데 안수영 선생님 학교 현장에서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진짜 그 수도권 대학 선호 현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나요? 제일 큰 거는 학령 인구 감소가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학령 인구 감소가 줄면서 아이들은 주는데 대학 정원은 줄지 않으니까 네. 이전보다 대학에 갈 수 있는 길이 조금 더 편해졌고 네. 이전보다 그러면 그럼 나도 서울로 가볼래. 아. 나도 수도권으로 올라갈래 하는 학생들이 늘어났는데요. 그 심각성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지표만 봐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일단 하나는 신입생 충원율인데요. 네. 올해 신입생들 기준으로 보면 수도권은 99.2%가 학생들 충원에 성공했는데 그런데 비수도권은 92.2%였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전체적이 아니라 몇 개 대학에 몰려 있다 보니까 그 문제만 가지고도 이게 심각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올해 수시원서 접수 경쟁률을 보면 수도권은 16.9대 1이 평균이었는데 네. 비수도권은 5.7대 1이었습니다. 엄청난 차이네요. 저희가 수시원서를 6장을 쓰게 되는데 그러면 6대 1이 안 된다? 이건 미달로 볼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심각한 거는 굉장히 심각한 건 사실이고요. 그 상황에서 그럼 저희가 지방대학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학생들도 워낙 기업이나 아니면은 이제 공기업 같은 경우, 사기업 같은 경우가 수도권에 많이 몰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떠나는 걸 막는 거는 그 취업을 보장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인재 특별 채용 제도가 저희 충청권에서도 이제 시작된 게 지금 2년째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확대가 인재들 유출을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안 선생님은 그럼 만약에 이제 그런 제도가 좀 마련이 되고 이제 지역에 이제 공기업에 좀 취업할 수 있는 길도 넓어지고 지방대를 갔을 때 지역 대학을 그런 경우 이제 실제적으로 좀 권하실 수 있겠어요? 학생들한테 야 너는 수도권 대학보다는 여기가 차라리 나을 것 같다. 그렇게 실제로 하실 수 있을까요? 제가 올해 저희 학교 말고 한 50여 개 학교에 다니면서 학생이나 학부모님 대상으로 연수를 할 때 꼭 드렸던 말씀이 지역 인재 특별 채용 제도였거든요. 네. 부모님들께서는 부모님들 생각에 일단 올려보내야겠다라고 생각하시지만 하지만 지역에 이 제도를 활용한다면 어떤 게 아이를 위해서 좀 더 나은 선택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실제로 올해 많이 하고 있고요. 대신 거기에 대한 정보가 많이 부족해서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서 조금 노력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정보를 얻으면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할 것 같아요. 네. 학생이 지역 공립대 아니면 지역 사립대를 가야 되는지 아니면 서울이나 수도권을 가야 되는지 우리 지역 학생들에게 상담을 할 때 그러면 이 부분에 메리트가 있는 상황에서 가는 게 좋을까라는 이야기를 좀 더 선명하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윤 원장님께도 좀 여쭤볼게요. 그 지역 대학이 이제 그 자꾸 이제 침체되고 하면 그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지역 그 경제하고도 관련이 있고 또 일자리도 관련이 있고 한데 그 지방대 이제 뭐 위기 문제 계속 나왔었는데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대안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작년에도 이거에 대해서 같이 또 이야기를 해봤었는데 그렇게 쉽게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거는. 예. 지금 교육 정책도 또 좀 바뀌고 있고 또 고교 학점제의 또 취지라든가
또 그로 인해서 또 수능도 어떻게 또 개편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지방대학의 위기는 지금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그에 따른 어떤 후속 조치들이 그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또 활성화되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또 지역 인재에 대한 어떤 활성화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습니까? 네. 또 특히 또 우리 선생님들 말씀하셨지만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지역 인재의 어떤 메리트를 갖고서 지역 대학들을 또 입학하기보다는 역시 지금 지역 인재 전형으로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학과들은 의과대학 네. 또는 뭐 수의과대학, 약학대학 뭐 이 정도의 지역 인재 전형들이 있거든요. 네, 네. 지금 충남대만 하더라도 지금 49병의 그런 지역 인재 전형 수시와 정시를 합쳐서 네. 한 113명 정도 뽑는데 한 49명 중에 40%가 넘죠. 법적으로 이제 제도화돼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학생들을 또 유입을 하려고 하는데 또 그런 쪽에 또 학과가 아니라고 한다면 학생들이 굳이 이런 지방 쪽에 있는 대학을 가기보다는 지금 인원 자체가 이제 모집 인원은 증가했고 올해도 모집 인원이 한 2,500명 증가했거든요. 네. 근데 전체의 또 인원은 50만 8천 명에서 결시율을 포함한다면 작년 대비해서 또 소폭도 이제 감소를 한 상황에서 서울 쪽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과 또 의지가 더 이제 커진 상태에서 무조건적으로 이런 지방 쪽의 어떤 대학들이 어떤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들은 사회 전반적인 구조라든가 또 대학 입시 구조 또 대학들의 서열화 이런 것들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 쉽게 단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선중 기자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이제 교육 계속 출입하시면서 이런 문제 여러 번 취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심각성이나 또 대안 그런 쪽에서 좀 한번 짚어주시죠. 네, 말씀하신 지역 인재 채용 부분이 좀 많이 좀 확대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현장에 취재하면서 많이 느낍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는 측면들 좀 사실 있습니다. 안 교사님 말씀하셨지만, 네, 저도 이제 수험생을 가진 부모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이 고려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늘어나서 지역에서 공부를 하면 지역에서 취업이 될 수 있는 이 패키지가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지금 유성 쪽에 보면 이제 스타트업 기업들하고 실제 졸업생들을 연결시켜주는 프로그램들도 이제 활성화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대가 좀 더 유인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부분이 확대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최 기자님, 뭐 계속 이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그 교육부가 이제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7년 만에 이제 초중 교육과정이 전면적인 지금 개편을 앞두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가장 큰 특징이 개인 맞춤형 교육이다 이런 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내용들이 좀 포함되어 있는지 그 부분 간략하게 한번 더 짚어주고 가시죠. 네, 2020년 개정 교육과정은 이제 2024년에 내후년에 들어가는 초등학교 1, 2학년한테 적용되는 부분이죠. 뭐 관련해서 그동안 보도 보면 뭐 교과서상의 표현상의 문제가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네. 저희가 이 시간에 좀 집중해 볼 것은 이제 고등학교와 연결되는 이 고교 학점제라든지 디지털 전환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고교 학점제라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이제 대학처럼 어떤 자기 진로를 정하고 그 위에 쌓아가는 식으로 그 맞는 과목을 이제 들어가서 졸업을 하는 건데 이렇게 되려면 교사 수도 많이 필요하고 네. 또 이제 이분들 이 많은 체험을 하려면 교실도 많이 필요한 상황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인프라가 많이 갖춰져야 되는 것들이 선행돼야 되는데 또 하나 이제 특이한 게 2025년에 전면 시행인데 불과 1년 전에 2024년에 수능 개편안이 나오거든요. 네. 이 대입과 이 고교 학점제가 어떻게 연동돼야 되는지 하는 부분, 이 부분들이 상당히 좀 논의해야 될 부분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뭐 그 고교 학점제 문제로 좀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안수영 선생님이 이제 현재 이제 학교 현장에 계시니까 이 부분에 특히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제 2025년부터 전면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 세종시 같은 경우는 미리 시범 도입한 곳이 많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시행하는 곳도 많은데 좀 어떻습니까? 기대 효과나 그런 걸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기대 효과는 정말 이상적인 것 같아요. 네. 학생에게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거는 결국 지금까지는 저희가 학생들을 어떤 외부적인 요인으로 끌어왔던 거라면 내적 동기를 자극함으로써 학생이 자기주도적으로 자기 삶을 설계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성장의 과정을 마련해 준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이상적이죠. 네. 그래서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저희도 항상 소망하고 있고 예. 저희도 아이들이 자신들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고교학점제는 굉장히 인상적인 제도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이상적인 것 같기는 한데 약간 우려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죠. 아까 굉장히 이상적이고 그렇게 바라신다고 했는데 잘 안 될 것 같다. 예. 그런 뉘앙스도 잠깐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 우려적인 부분은 어떤 현실적인 부분일 수밖에 없는데 네. 지금 예측되는 거는 아까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프라가 확실하게 구축된 다음에 이루어져야 학생들이 나 이거 한번 들어볼까? 이 부분이 나한테 재밌을 것 같아 하려면 선택한 그 과목의 수업의 질이 좋아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일단 필요한 게 교원 수급 문제인 거죠. 교과를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충분히 역량이 되는 선생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 이 문제인데 이것과 직결되는 건 대도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인력이 있기 때문에 쉽게 구할 수 있지만 그렇죠. 지역 학교로 넘어가면 내가 거기를 가서 굳이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지역 격차가 더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지만 그 충분한 인프라가 구축된 상황에서 학생들이 고교학점제를 누릴 수 있다면 그러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경수 원장님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시고 또 대안도 마련하시고 정책도 입안에도 참여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이제 충남교육청 우려, 기대 효과, 우려 다 들으셨을 것 같은데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사실은 이 고교 학점제가 학생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과목을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하는 아주 이상적인 그런 제도잖아요. 그렇죠. 예. 실제로 저희 충남교육청에서는 25년도에 전면 실시는 되지만 저희 충남에서는 일부 또는 또 부분적으로 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보면 있죠. 모든 학교가 다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려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려 사항이 있잖아요. 저는 네. 제가 이제는 진로융합교육원 입장에서 한 번 더 얘기를 해보면 이 고교 학점제가 계획대로 정말 안착을 하려면 정상적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 진로 진학과 원활하게 연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현재 교육부에서도 대입제도 개선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지만 이런 고교 학점제와 진로 진학과 연결하는 그런 새로운 수능 개선이라든지 이런 대입제도에 대한 개선이 앞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 대안 쪽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안 선생님이나 저희 이제 최순준 기자도 얘기했지만 사실 그 교원들도 좀 많아져야 되고 또 그렇게 해야지 이제 수업의 질을 좀 담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대책도 좀 세우고 계신가요?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융합 선택 과목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안수정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교사의 지도 역량이 강화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융합 선택 과목이라는 것은 어떻게 교사에 대한 그냥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단계적으로 해서 어떤 교사 연수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윤 원장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이제 학교 현장에는 안 계시지만 그래도 이제 수험생들 많이 만나고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저는 상당히 좀 이제 현실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실제로 그 우리가 작년에 문이과 통합이다라고 교육부에서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서울 주요 대학들은 문이과 통합이 안 됐지 않습니까? 네. 결과적으로 자연계열은 미적이라든가 기하를 봐야 되고 또 과탐을 봐야지만이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교육부에서 발표한 내용과 학교 일선에서의 내용과 또 실제로 대학에서 학생들을 뽑는 입장에서의 그런 간격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저는 이제 그 고교 학점제도 마찬가지로 고교 학점제 자체가 학생부 종합전형의 어떤 그런 포맷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담보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서울대도 마찬가지지만 아예 그냥 예를 들어 서울대라고 한다면 네. 그 이제 뭐 융합 선택 과목도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뭐 올해도 그렇고요. 그 학생부 종합 전형이니까 서울대는 다 보게 되면은 핵심 과목, 핵심 권장 과목 이 이미 학과별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학생들에게는 학교에서 일선에서는 자유롭게 너희들의 취향에 따라서 너희들의 성향에 따라서 이런 것을 선택해서 또 공부를 해라라고 하는데 내가 가야 될 대학이 이래서 의과대학이다. 그래서 라고 요구하는 게 한다면 이제 미리. 예, 그럼 뭐 생명과학 2까지를 네. 학교에서는 원하고 있고 그것을 생기부에서 어떤 식으로 성적이 나오고 있는지 또 그런 교과 발달 사항은 어떻게 발달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집약하고 타겟팅해서 보다 보니까 일선 학교에서의 어떤 그런 이상적인 그런 교육 방법과 또 대학에서 뽑는 어떤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네. 학생들은 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고 따라서 좀 현실적으로 대학이 요구하는 그런 방향에 따라서
자기가 듣고 싶은 과목보다는 대학이 요구하는 과목을 들을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이 저는 현실적으로 있지 않을까라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지는 이제 학생들이 자기의 진로에 맞춰서 원하는 이제 과목을 듣고 그걸로 해서 이제 미래 이제 좀 그런 꿈도 좀 설계하고 그렇게 해서 대학교까지 연계를 한다는 게 원래 취지 같은데 맞습니다. 사실 입시 영역에 들어가니까 또 다른 문제라 이거죠. 이제 대학교에서는 원하는 이제 과목을 제시를 하게 되면 학생은 본인의 이제 전공이나 이제 적성과 달리 아무튼 그걸 반드시 들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네요, 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공 적합성이라든가 그 학과에 지원한 그런 학과목에 대한 어떤 발달 사항들을 네. 그 학교에서 보다 보니까 예.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과 고등학교에서 추구하는 사항들이 서로 간극이 항상 벌어져 있지 않는가. 그 부분이 항상 좀 염려스럽습니다. 네. 안수영 선생님 어떻습니까? 지금 공주 사대부고에 계신데 거기서는 시범 실시 같은 걸 하고 있나요? 아니면 지금 전혀 안 하고 있나요? 저희 학교는 그 형태를 따라가기 위해서 지금 과도기적인 과정이 있는데요. 네. 저희도 학교의 특성상 대입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겠죠. 실은 원장님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네. 제가 이상적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그러한 어떤 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이 아니라 그 성취도가 낮거나 아니면 동기가 없어서 성취도를 이루지 못하는 학생들의 대다수를 생각을 해보면 네. 고교학점제의 취지가 전혀 나쁘다고 생각은 되진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대입 차원에서만 보면 지금 고교학점제는 실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대학이나 학과에서 원하는 과목은 정해져 있고 네. 저희 아이들도 듣는 과목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들어야 대학에 진학할 수 있거나 수능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하지만 그 외에 있는 학령인구 감소나 우리가 모든 아이들을 살려서 그 아이들이 우리 미래를 이끌어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친구들에게 소질과 그다음에 역량을 좀 더 개발할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조금 학생들을 좀 구분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런 구분을 통해서 좀 더 개별화되어 있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다라고 생각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최선중 기자님은 이제 자녀가 세종시에서 이제 고등학교를 다녔을 테니까 고교학점제 미리 좀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뭐 한계나 그런 것도 느끼셨을 것 같은데 네, 네. 실제 학부모 입장에서 좀 어떻습니까? 고교학점제 우려의 목소리도 꽤 있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기대가 되는 제도여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벌써 뭐 5년 전부터도 이제 세종교육청에서는 이제 시범 실시를 했는데 네. 특징적인 걸 하나 말씀드리면 캠퍼스 공동 교육 과정이라고 그래서 이제 이쪽 학교 A라는 학교는 뭐 어떤 과목을 가르치더라. 그럼 B 학교에서 그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가는 겁니다. 가서 네네. 수업을 듣고 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공간적인 제약을 좀 활용해 보려고 학교와 학교 간 사이에 캠퍼스형 공동 교육 과정을 진행했던 것이 눈에 띕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 짧은 시간에 이동해야 되는 한계라든지 물리적인 부분이 있어서 지금 괜히 계속 보완이 되고 있는데 이 고교 학점제 논의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간극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대전에서도 지금 진로융합교육원을 좀 만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원장님도 진로융합교육원이 내년 1월에 이제 개원을 하고 이런 개원은 했죠. 개원 달에 이제 개원식을 이제 네네.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간극을 메워줄 수 있는 조직들이 있으면 이 고교 학점제가 그 이상적인 부분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다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제 거의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험생들 고생을 했지만 앞으로 이제 갈 일도 많고 또 대학교 입시가 인생의 모두 끝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4년을 얼마나 알차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이제 뭐 직장 취업하는 문제도 있고 한데 한 번씩 이제 돌아가시면서 좀 수험생 또 학부모들한테 좀 좋은 덕담을 한 번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 원장님부터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사실 우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라는 아주 긴 터널을 지나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자리를 빌어서 축하드리고 참 수고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학의 합격이나 불합격 또는 취업의 성공 이러한 결과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의 어떤 과정에 의미를 더 부여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고등학교의 졸업이 인생의 종점이 아니라 새롭게 펼쳐 나갈 자신의 삶에 대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님과 선생님들께서도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하나 또 당부드릴 것은 수능 이후에 학교 생활이 끝났다는 그런 안도감으로 학교 생활에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사실 남은 기간에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좀 활발하게 이렇게 참여하면 자신의 미래의 삶에 대한 새로운 기회가 그려질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많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수영 선생님도
짧게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제가 아까 말씀을 못 드린 게 있는데 네. 고등학교 때 방황을 많이 하거나 고등학교 때 길을 전혀 못 찾았던 친구들이 나에겐 대학의 기회가 없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적지 않거든요. 네. 그런데 추가 모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정시 정시 모집 이후에 2월 달에 추가 모집이 있는데 그 학령 인구 감소가 학생 수보다 대입 정원이 늘다 보니까 대학에서도 학생들을 계속 모집하려고 추가 모집까지 하거든요. 네. 대학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으니 정시 모집에서 끝났다고 좌절하지 말고 추가 모집까지 기다려서 그걸 꼭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좋은 팁까지 또 주셨습니다. 자, 이윤 원장님은 어떤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수능이 끝났는데 또 정시가 지원까지 조금 이제 텀이 좀 있는데요. 그렇죠. 또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 좀 활용을 좀 잘했으면 좋겠고요. 또 자기 진로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더 충실하게 충분히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갖고 또 올해 또 수능 자체를 또 잘 보던 또 못 보던 또 역시 또 대학 입시에 대해서 또 많은 또 관심 갖고 또 합격을 또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네. 또 그 학교 전형에 대해서도 좀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좀 바쁜 시간을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학부모들은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아무튼 학생들은 큰 부담감을 갖고 있을 텐데 학부모들께서도 너무 티나게 또 그렇게 입시 얘기만 하는 것도 좀 썩 바람직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렇죠. 그렇지만 또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로 학생들하고 또 어떤 인생에 대한 진로에 대해서 가장 또 그런 가까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또 현실적으로 고려를 하지 않을 수는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그런 부분들의 진로에 대한 부분들에서 학생들과 좀 충분히 같이 또 이야기하고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선중 기자님 어떻습니까? 이제 뭐 수험생 학부모시라 아주 당사자신데 어떻게 보내실 건가요, 앞으로? 글쎄요, 제가 1994년에 수능 1세대입니다. 이제 그래서 예. 수능 취재할 때마다 항상 수능에 대해서는 좀 남다른 생각이 있는데 그 당시 생각했던 진로가 지금의 제자리인가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자, 수능이 끝났고 점수는 뭐 어느 정도 정해졌겠습니다만 누구나 다 대박을 날 수는 없겠죠. 자신의 실력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으면 거기에 맞춰서 차근차근 해나가는 이런 어떤 마음가짐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재수생분들, N수생분들, 검정고시생들도 진로 상담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제 주변에도 그걸 좀 많이 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좀. 0795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충남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아마 확인이 가능할 걸로 네네. 알고 있습니다. 네, 뭐 네 분 모두 좋은 말씀 다 해주셨습니다. 그 수능은 끝났지만 대입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긴장의 끈을 끝까지 이제 놓을 수 없겠죠. 아무쪼록 남은 시간을 잘 활용해서 좋은 결실 모두 맺길 바라겠습니다. 생생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토론에 함께하신 네 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